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최근에 저도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저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우리의 아파트 문화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파트 위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설계했던 아파트들은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아파트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아파트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파트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은 모두 다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만족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분들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되게 쓴소리를 많이 들어요. 괜히 재수없는 얘기를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 주의를 주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현재 설계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우리 주거에 관한 생각들이 틀리지 않았었다라는 어떤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이야기는요, 우리 삶에서 아파트는 꼭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가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거품과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비싸고 오래된 아파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메이저 브랜드의 아파트를 구매를 선호하시고 신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건설사의 아파트를 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학생 때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방학 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아파트들의 시공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설계사로서의 어떤 브랜드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학생 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아파트 건설 업체들은 간판이 걸려 있지만 실제로는 직영 소속의 직원들이 관리자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하청업체들인데요. 아파트의 한 현장에서 무수하게 많은 소규모 건설회사들이 입주해서 구역별로 그리고 공정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메이저 건설사의 하청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아파트를 짓는 현장인데도 건설 기술자들의 관리 자체가 힘들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도면을 볼 줄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메이저 건설 회사의 현장 관리자들도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현장 관리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건설 품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서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하면서 아파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들의 이제 실체를 좀 알게 되었어요. 아마 아파트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건데 각 건설사마다 설계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이 매뉴얼대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매뉴얼은 보안 등급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반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서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뭔가 그 건설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리고 특허받은 그런 시공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실 눈을 씻고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반출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시공사들의 매뉴얼을 보면요. 벽, 슬라브, 그리고 단열재의 두께 등이 정의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법적인 최소치예요. 즉, 겉으로는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만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본인들의 이제 고유한 브랜드 색상을 외벽에 칠하고 부적과 같은 그런 브랜드 마크를 딱 붙이면 분양가가 평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다른 주변 시세 아파트들보다는 오르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마크를 떼면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분명히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측벽에 그려진 그 마크가 없으면 일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사실 한국의 아파트에 그려진 브랜드의 마크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의 어떤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들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프라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발코니도 다양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층별로 단위 세대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춤을 추듯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발코니들이 좀 인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펜트하우스가 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밀라노에서 찍은 사진이고, 영국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작품이에요. 둥근 곡선의 발코니와 곡선 유리,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한 이런 목재 마감들이 좀 인상적인데, 사실 이런 건물들의 디자인만 보더라도, 건설업체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충분히 고급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또 사진을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비해서는 조금은 저렴한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발코니 모양이나 단위 세대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국의 아파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이제 한 세대가 5억, 6억씩 하는 집이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사실 아파트 설계를 하면서, 그래서 그 메이저 건설사랑 실무자 회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설계자로서 제안을 하고, 도시에서 좀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유럽의 이런 아파트처럼 브랜드라는 그 이미지 가치를 단지 측벽에 마크를 이용해서 고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사실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 측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당신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1m 제곱의 그런 복도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게 단지 1m 제곱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면 거기에 4,000을 곱해서 4,000m 제곱의 평면을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 돈을 당신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인데 우리 돈 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최소한의 공사비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그냥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주거에 있어서 이런 아파트들을 과연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앞으로 계속 사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그 아파트의 브랜드가 그 아파트의 고급과 고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이 어떤 고급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지, 그 마크 하나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조금 웃기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는 이제 평생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게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조금씩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화되어지고 고쳐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사실 이게 완성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의 아파트들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형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층간소음을 저도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막 밤새도록 막 위층에서 막 통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를 들어가기 싫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건설사들은 이런 층간소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층간소음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선진국들도 옛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독일만 하더라도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 단열과 소음 문제에 관한 거는 늘 우선시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좋은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소음이나 단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층간소음의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아파트 구조는 완전한 일체형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고층으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부재들이 일체형으로 되고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에서 사실 완충작용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즉 계단에서 생기는 소음이 벽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위층의 소음이 슬라브를 통해서 벽으로 전달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 부재들을 분리해서 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단실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독립이 되어야 하고 계단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저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밴드들을 둘러요. 그러면 사람이 계단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계단에서 발생된 소음들이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단과 참이 연결되는 부분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로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벽 분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는 당연히 이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세대 분리벽은 두 개가 나눠지고, 그리고 그 벽은 마지막 지하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대가 나눠진다고 했을 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독립된 세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아파트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아파트의 시공의 편의성과 그리고 공사 원가 절감이라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내단열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서 약점이 정말 많은 시공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취약 부분은 내단열을 했을 때 외벽과 그리고 내벽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 단열재가 설치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외기의 그런 온도차가 그 부분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 온도차 많이 나는 부분에서 결국에 결로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콘크리트 크랙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뭐 빗물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건설사에서는 사실 그런 결로나 아니면 외벽과 내벽이 붙는 부분에서 단열을 조금 덧대는 형태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벽을 얇게 까서 그 부분에 이제 단열재를 뭐 2cm, 3cm 정도 단열재를 깔아주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외단열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외단열을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제 시공할 때 단열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안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 단열이 끊어지더라도 이거는 시공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발코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벽과 발코니가 만나는 부분에서 보통 슬라브가 외벽을 뚫고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로 바로 가다 보니까 이어져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열이 그 발코니 바닥에 의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시공하게 되면 발코니를 따로 만들어서 벽체에 붙이는 형태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붙일 때 사용하는 뭐 이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쇼코라는 이런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걸 이용하면 저기 파란색으로 감겨져 있는 부분이 단열재거든요. 그래서 단열재고 지금 철근처럼 보이는 게 저게 그 특수광이에요. 특수광으로 해서 저게 이제 건물의 외벽에 연결이 되면서
그 단열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한국처럼 일체형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발코니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야지 단열이 취약한 부분이 안 생기고, 그리고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많이 지적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서 사실 배관 때문에 생기는 소음도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관의 문제도 대부분은 이제 대변기에서 나오는 배관이 아래층 천장까지 내려오는 현상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대변기의 배관은 일반 배관에 비해서 좀 많이 두꺼운 배관을 써야 돼요. 그 뒤쪽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바로 아래쪽으로 배관을 빼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변기의 배관이 벽면 쪽으로 이렇게 되게끔 해서 아래층으로 바로 대변기의 배관이 가지 않고 그 층에서 이제 수평적으로 일단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수직관으로 연결이 되는 형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런 기술들도 아파트에 계속 발전이 되겠죠.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독일에서는 어제 오늘 사용했던 기술들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했었는데, 과연 한국에서 엘리트들만 사실 모여있는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벽면에 뭐 브랜드 마크만 탁 박아도 잘 팔리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익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결국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좀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요. 건설사에서는 이제 재개발을 할 때 땅의 지분과 그리고 지역의 시세에 맞게 보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들을 보면, 따지고 보면 아무리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그 자리에 올리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 입장으로서 무조건 손해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분할해서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용적률이 낮은 주택지에서 아파트처럼 이제 용적률이 높은 건물을 짓고서 거기 아파트 한 채, 뭐 많으면 두 채까지 보상을 하게 되는데, 땅에 대한 소유 퍼센테이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잘 따져보면 뭐 아파트라는 어떤 그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은 얻었지만 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몇 배나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땅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분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도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 땅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재개발돼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사실 100% 손해예요. 100% 손해.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고 나서도 문제가 뭐냐면, 한번 용적률이 높아져 버린 땅은 나중에 그 건물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또 다른 문제예요. 과거에는 이제 건설사가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30층을 지으면 이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미 30층이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60층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용적률 높은 개발 투자를 한 곳에 그 집이 낡았다고 해서 나중에 미래에 다시 재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30년, 40년 뒤에 아파트들, 지금 지어버린 아파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개발에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이 불편하다고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동안에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개발업자나 부동산 업자들은 선호도가 떨어진 인기가 없는 이런 주택들을 헐값에 매입해서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차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빌라로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많이 망설였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통계적으로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도, 그리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사실 아파트를 짓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지자체들도 아파트들을 오히려 유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 환경을 이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기반 시설을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기업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파트가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다, 안 좋다, 오히려 더 좋은 주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막 얘기를 하면요, 사실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그 도시들의 풍경을 보면서 과연 만족하시는지가 참 궁금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들을 보면서 내가 이 도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보탬이 된 것만 같아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도 설계를 하게 되더라도 과거에 했었던 그런 형태의 막 아파트들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사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사실 기회가 된다면 유럽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